이번에 인문논술 전형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논술 전형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제공해 줄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허민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인문논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예 논술 전형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논술 전형은 논술, 즉 글만 잘 쓰면 대학에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걸 텐데, 논술 전형에서는 글을 당연히 잘 써야겠지만 글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놓고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논술 전형 고려 요소를 보면은 지금 전형 요소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전형 요소에 보면은 논술을 100%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글만 잘 써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논술과 학생부를 합쳐서 점수를 합산하는 대학들을 볼 수 있는데, 그 학교들이 논술 점수와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들이 다르죠. 그걸 이제 전형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형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논술 점수,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교과, 비교과 중에서도 봉사 점수는 반영이 안 되고 출결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출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논술 전형 고려 요소를 보면은 서강대, 동국대, 중앙대, 성신여대만 출결을 반영하고,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출결을 반영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출결을 10% 반영을 하는데, 10%를 반영하니까 100점 만점에서 이걸 10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무단 결석 일수가 3일 이하라면은 만점이 되고요. 그 이후에 무단 결석 일수가 늘어날수록 점수가 깎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앙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교들에서 출결을 이 정도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무단 결석 일수가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무단 결석만 포함되고 병결이나 그 외에 학교의 허가를 받고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의 경우에는 3번당 결석 1번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산정하니까 그걸 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결은 실제로 보는 대학들이 4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고려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논술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점수일 텐데요. 내신 점수를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교과 등급별로 내신 점수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1등급은 당연히 만점일 거고요. 그리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내려갈수록 거기에 따른 감점이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논술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을 빼고 그 이외에 내신 점수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활용하는 전형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을 기준으로 내 내신에 따른 감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필요는 없고요. 그 각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격자 평균 내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합격자 평균에 비해서 내 내신 점수가 몇 점이 감점되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 내신이 3등급 정도에 형성되고,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4등급이나 5등급 정도의 평균 내신이 산정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내신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신이 반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교과 등급 점수가 좀 많이 반영되는 대학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6등급 정도의 세종대, 숭실대가 걸려 있고, 나머지는 7, 8, 9등급으로 이렇게 음영 표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영 표시가 돼 있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대학은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경기대를 한번 살펴보죠. 경기대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가 40%가 반영이 되는데, 지금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깎이는 걸 볼 수 있죠. 경기대는 4등급에서 5등급 정도에서 합격자 평균 내신이 구성이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내 내신이 6등급이다 그러면은 4등급에 비해서 3.6점 정도가 감점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7등급으로 가면은 갑자기
32점에서 24점으로 뚝 떨어지죠. 이건 7등급 이하는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점수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경기대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내신 등급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에 속하는 편이고, 그 다른 대학들을 보면은 더 많은 대학들이 내신 등급을 좀 덜 반영하는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건대, 경희대, 덕성여대, 연대, 이대 등등의 대학들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그 표에 보면은 이 대학들은 아까 전형 요소에서 논술 100%를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논술 점수로만 학생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신 등급을 보는 대학들 중에서도 지금 이 표에 보면은 8등급, 9등급 정도의 음영 표시가 돼 있고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음영 표시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7등급까지도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할 만한 대학들이 있고, 그리고 내신을 엄격하게 보는 대학들보다 좀 적게 보는 대학들이 훨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연대, 서강대, 성대, 중대,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인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일수록 내신 반영 비율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논술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되면은 차라리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고려 요소인데 수능 등급입니다. 이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능 등급은 논술 전형에 지원했을 때 논술 점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능 등급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3개 영역, 2개 영역, 1개 영역 해가지고 등급 조건이 합이 4냐, 5냐, 6이냐 라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영역수 3개 중에 등급 조건 합 6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수능을 볼 때 국, 수, 영, 탐 이렇게 해서 4과목을 보잖아요. 그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합으로 합 6의 등급을 만들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2개 합 4, 2개 합 5 이렇게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노려볼 만한 메인 대학들이 좀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위권 대학들이.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영역들 수를 규정할 때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성균관대를 예로 들었는데, 성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국수, 영, 탐 이렇게 4개 영역 중에 2개 혹은 3개 영역을 합으로 취합하는데, 성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 탐구를 각각 하나씩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영어 등급이 1등급, 2등급을 모두 포함해서 1등급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는 약간 다른 차별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경쟁률인데, 사실 이게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화제거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얼핏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 소문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소문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연세대와 한양대입니다. 작년 연세대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60대 1에서 70대 1 정도, 이제 학과별로 다르니까 과별로 경쟁률이 산정되니까 이제 여러 개의 학과들이 각각 다른 경쟁률을 가지고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60대 1에서 7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대단히 높은 경쟁률인 건 맞죠. 근데 연세대보다 한양대가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작년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인문 계열과 상경 계열이 각각 구분돼서 시험을 보는데, 인문과학대학은 보통 18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2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상경 계열은 이것보다는 좀 낮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대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한양대보다 연세대가 더 선호하는 대학일 텐데 한양대가 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이유는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시험을 치르죠.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수능이 끝나고 2주 후에 주말에 시험을 치릅니다. 따라서 수능 전에 보는 시험에 학생들이 그 시험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문으로 듣던 그 경쟁률이 실제로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경쟁률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능 점수가 낮더라도 글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나는 대학들이고 상위권 대학들이니까 너도 나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앞서 봤던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보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 중에서 이제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상위권 대학들이고, 그렇다면 그 이하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낮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아주대 경쟁률과 단국대 작년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83대 1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30, 40대 1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위권 대학이나 하위권 대학 모두 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은 어느 정도로 경쟁률이 형성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인 대학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국대 사례를 보도록 하죠. 작년 동국대 경쟁률은, 이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이라고 해서 9월 달에 우리가 수시 지원을 하는데 수시 지원하고 나서 나오는 경쟁률입니다. 작년 경쟁률 같은 경우는 59.4대 1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실질 경쟁률이라고 있죠. 실질 경쟁률은 9월 달에 지원해놓고 11월 달에 수능을 치르고 나서 동국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 한해서 경쟁률이 산정된 겁니다. 당연히 나머지 학생들은 떨어지겠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나면은 59대 1의 경쟁률이 13.34대 1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 80%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탈락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동국대만 그런가? 아닙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세종대는 동국대보다 좀 더 높은 최초 경쟁률을 보이는데 8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수능 이후에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나면은 22.42대 1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이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80대 1, 경영경제 계열 같은 경우는 57대 1로 형성되는데, 이게 실질 경쟁률로 가면은 15대 1, 13대 1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외대입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이 42대 1로 9월 달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 경쟁률로 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실질 경쟁률 1과 2가 있는데, 실질 경쟁률 1에서는 17대 1, 실질 경쟁률 2에서는 13.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왜 실질 경쟁률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냐면, 실질 경쟁률 1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학교들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적용했을 때의 경쟁률입니다. 그럼 실질 경쟁률 2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과 함께 결시율을 고려한 경쟁률입니다. 수능 봤더니 외대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외대 논술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성적은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좀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해 볼래 라고 생각해서 재수를 결정하는 학생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도 오지 않겠죠. 그런 친구들이 결시율로 빠지는 겁니다. 뭐 드물게는 너무 수능을 잘 봐서 외대를 굳이 수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빠지겠죠. 그럼 앞에서 봤던 학교들 중에서도 이 결시율을 반영하면은 그 경쟁률에서 3대 1에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은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렇게 고려한다고 해도 15대 1에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논술 전형도 시험이라는 겁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시험으로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시험이겠죠. 근데 방금 봤듯이 실질 경쟁률에 포함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거지 이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친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논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친구들은 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실질 경쟁률 10대 1에서 15대 1 정도 중에,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의 학생들 중에 수능 공부뿐만 아니라 논술도 함께 준비해왔던 친구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반에서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험을 되짚어서 친구들 중에 논술을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대부분의 친구들, 저도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한 반에서 많으면 3명, 적으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학생들 규모가 한 반에 28에서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 30명의 학생들 중에 10% 이하로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대 1의 경쟁률에서 비율로 보면은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겨우 논술을 시험으로서 준비한 친구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고려한다면 실제로 경쟁률은 더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그리고 결시율을 고려하고 논술 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을 경쟁자로 봤을 때 실제 경쟁률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다면은 소문으로 듣던 경쟁률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논술을 지원해 놓고 손 놓고 있다가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논술 전형에 맞춰서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